자, 그러면 이제 순서를 바꿔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로 지금 누가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가야 되는데 김기현 부대변인께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그 경남에선 투표율이 한 40%까지 좀 왔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또 90% 이상 득표율 넘어가다가 최근에 또 이제 호남에 가니까 투표율도 20%대 득표율도 80%대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뭐 여전히 85% 정도 되니까 압도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민주당에 있어서의 호남이라는 곳이 가지는 상징성 보면 이제 2002년도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노무현이었는가 이렇게 두각이 됐을 때 보면 그때 광주 경선 아닙니까? 호남 경선 때였거든요. 결국은 전략적 선택을 호남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 부여를 한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에 다시 대표가 되는 데 있어서 호남 사람들이 이거 바라볼 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85% 유의미하지만 그것보다도 수치도 수치지만 그 참여하는 사람의 정도가 22%인가 23%라고요. 22.64. 결국은 5명 중에 1명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어디 가서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휴대전화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분열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48%기 때문에 2명 중에 1명은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5명 중에 1명이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물리적으로 뭐 버스 타고 뭐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사람들의 관심 받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이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뭔가 허탈함과 일방적인 거에 대해서 이게 하지 않으로 내가 이거를 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시그널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호남의 분위기는 좋지 않다. 그리고 더더욱 총선 과정에서 보면 조국 혁신단의 어떤 득표율이 높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특이사항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민주당이 저번 총선의 어떤 민심을 계속 오독하고 있다. 세지 않게 더 세게 하는 게 민심이라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민심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민생을 챙기라는 건데 결국은 탄핵 7번, 특검 9번 이거로 대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상 속의 금기어가 생활 속 일상화가 됐다는 탄핵이라는 이 표현에 자주 섞인 말이 있는데 저는 조금 엄중하게 봐야 된다. 잘 나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일종의 착각 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2.64의 투표율을 두고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최 소장님. 지금 87%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합산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꽤 높은 지지율로 아직은 봐야죠. 그렇죠. 호남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보다는 좀 이제 덜 부산, 울산, 경남, 뭐 대구, 경북 이런 이제 영남 지역이 먼저 있었고 이번에 호남이었는데 민주당의 당원 구성으로 보면 3대층이 한 수도권 40%, 호남과 영남이 한 433 정도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중간은 약간 넘은 걸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전히 그것도 높은 지지율로 볼 수 있다. 물론 그 이제 김두관 후보께서 합쳐서 한 15%까지 지금 따라오시긴 했는데 다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율의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있을 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투표율이 49%여가지고 지난 이전의 전당대회에서 9%까지 떨어진 걸로 낮은 투표율로 질문을 누가 하시길래 이거 절대 낮은 투표율이 아니다. 원래 그 각 정당의 투표율이라는 거 50% 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자리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대선 때 정도나 돼야지 그 대선 정도나 한 뭐 50% 60% 넘고 전당대회에서 50% 넘는 게 흔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게 엄청 높은 투표율이라 했는데 민주당의 지금 투표율은 평소보다는 좀 적은 건 사실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득표율을 많이 받는 것 자체를 당연히 탓할 일은 아닌 건데 90% 너무 넘는다고 뭐라 그러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뭐라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넘어도 비판하고 안 넘어도 비판하는 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과한 비판인 것 같고 다만 투표율 관점이 낮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뭔가 당원들의 열기, 관심, 열정이 덜 참여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런 점들은 누가 당선되는 거와 무관하게 좀 이것도 일단 당원의 어떤 뜻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이걸 잘 헤아려서 어떤 비판적 문제가 담겨 있는 거죠. 투표율이 낮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뭔가 이후에 당 운영에서 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리면은 그럼 사실 민주당이 이번에 좀 약간 룰을 바꿨잖아요. 대의원 비율을 줄이고 권리당원 비율을 높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당원의 참여를 높인다고 해서
이 전당대회도 전국 당원대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네. 그럼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5명 중에 1명이 투표한다. 이거는 지도부의 이런 생각과는 좀 괴리가 있고 이거 바로 지적하신 무관심의 표현 혹은 소극적 저항의 표현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뭐 명칭을 바꾼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뭐 전당대회로 표현하든 당원대회로 네. 표현하든 어차피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당원들의 네. 어떤 그 대의를 반영하는 거였기 때문에 네. 다만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합산하면 한 30%는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한 3명 중에 1명이 투표한다 그러면 네. 그거는 뭔가 당원들의 어떤 이거에 대한 불만 네. 또는 아쉬움, 뭔가 열망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명백한 사실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주말에 열린 이 호남 지역 경선에서 최고위원 1, 2위가 바뀌는 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 후보 이 약진 배경의 이재명 마케팅이 정말 주요했습니까? 네. 그건 잼카라고 하죠. 이재명 이재명 후보 카메라가 같은데 이재명 네. TV. 거기에 이렇게 첫 번째로 등장한 분이 김민석 후보거든요. 네. 그러면서 두 분이 막 웃더라고요.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막 이러면서 막 아, 보셨어요? 예, 박장대소 예.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명확한 시그널 아닙니까? 김민석 후보를 지지해 달라.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다음부터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종은 아니지만 중간 순위에서 이제까지 누적에서 1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지는 느낌이 저는 뭐냐면 왜 최고위원을 왜 뽑을까? 어차피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대로 다 마음대로 다 할 텐데. 그러니까 집단 지성으로서의 최고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뭐 때로는 지지하지만 때로는 이견을 표출하고 견제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이견을 해야 되는데 네. 결국은 당신은 내가 말 한마디로 돼가지고 최고위원 1등 최고가 됐다고 하면 김민석 후보가 1등 최고가 된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전한 어떤 여러 명의 어떤 이견이 하나로 만들어져서 집단 지성으로서의 어떤 그게 네. 최고위 회의체가 될 거냐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찐명 간의 어떤 경쟁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김민석이 되느냐 아니면 정봉주가 정봉주. 되느냐 이것도 그렇지만 저는 민주당의 아버지 이상의 말이 누가 할 수 있느냐 과연 그 이상의 어떤 명비와 청가가 나올 수 있느냐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근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명석한이라는 이름이 이제 돌았어요. 그게 사람이 두뇌가 명석하다는 게 아니라 이재명은 김민석과 한준호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명석한 이름을 따서 만들었던데 실제 그 이후에 순위 변동이 생겼습니다. 김민석이 정봉주를 추월하고 한준호가 5위 안에 들어왔어요. 민주당이 네이밍 만들기에 재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한 단면인데요. 네, 그런 진짜 거는 이제 어느 정당이나 능력 있어요. 네, 중에 정치적인 능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보기에 약간 좀 이제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한동훈 대표는 장동혁, 진종호, 박정훈이랑 팀을 먹어도 되고 네. 그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 할 때 팀을 짠 거 아니에요. 네. 네. 한동훈 대표는 팀을 먹는 거는 좋은 일인데 네. 민주당은 팀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라 생각이 네. 들거든요. 민주당이 문제면 한동훈 대표도 팀을 만들면 안 됐었던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팀을 만든 거 우리 천하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누구 떨어졌다 누구누구 당선됐다 그리고 그래서 뭐 비율이 몇 대 몇이다 해가지고 정정식 정책위의장 사태가 있는 것도 실은 그 5대 4냐 4대 5냐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 나쁜 거다.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건 어버이 수령에 대한 거다라는 건 제가 보기엔 형평성 일단 어긋난다. 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면 한동훈 대표도 비판해야 되는 거고 한동훈 대표가 괜찮으면 이재명 대표도 괜찮은 거다. 정치라는 게 당연히 편먹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 좀 과한 것 같고 다만 지금 김민석, 정봉주 이분들이 주목받고 있는 거는 한동훈 대표 1급 체제의 수혜를 잇고 있는 거다. 원래는 최고위원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네. 상대적으로는. 다만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 파워가 워낙 당에서는 세기 때문에 뭐 과반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지금 뭐 심지어 출마진 8명 후보 전부 다 이제 나는 이재명 대표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한대면 그 이재명 대표 1급 체제의 수혜를 입어서 네. 이제 기사 쓸 게 별로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최고위원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 1급 체제라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 1급 네. 체제인 거죠. 네. 잘못 말씀하신 걸로 알겠고. 네. 자, 근데 하나 더 궁금한 거 질문하면 네. 그 지금 보니까 최고위원 경쟁이 점입가경이에요, 진짜. 네. 그래서 지금 뭐 순위 앞순위 있던 뭐 그 김병주 다 이제 뒤로 내려가고 이제 네. 민영배 의원이 올라오고 막 이런 정말 그 엎치락뒤치락인데 이게 관전자가 보셔야지 냉정하니까 네. 순위 5위원에 어떤 분들이 들어갈 거라고 예측하세요? 저는
1등은 무조건 김민석, 아, 네. 2등은 정봉주, 2등 정봉주. 3위는 한준호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4위는 전현희, 4위 전현희. 5위는 제가 볼 때는 민영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사실 시그널이란 게 이게 조가 명석한이 진짜 누가 만든지 모르지 않습니까? 명석한 두뇌 네, 만든 그렇죠. 사람이. 네. 네, 명석한 두뇌를 가진 분이 명석한을 만들었을 텐데 그게 진짜 그 한준호 쪽에서 만들었는지 누군지 네.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그널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전남에서의 그 호남에서의 그런 상황을 보고 네. 왜 민영배 의원이 사실상 꼴찌였거든요. 네. 왜 꼴찌였을까? 네. 근데 이번에 대폭 한 20몇 % 얻으면서 5위로 된 거죠. 5위가 중요한 게 이제 6위냐 5위에 따라서 입성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제 김병주 의원이나 네. 이현주 의원, 네. 이 두 분이 막차를 탈 것인가 말 것인가의 부분인데 이제 남은 것이 수도권이거든요. 세종하고 뭐 그렇죠, 저기 이제 충남. 충청하고, 예. 그렇다면 이제 경기도 포지션을 봤을 때 한준호는 여기 고향 쪽이니까 아. 좀 플러스가 있을 것 예. 같고, 물론 이현주 의원도 용인이기 때문에 네.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현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예전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이제 원내 대변인 했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통 지지자 입장에서는 굳이 최고위원까지 챙겨줘야 되느냐에 대한 아하. 회의감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셌죠. 발언이. 네, 네. 정신 나간 맞아요. XX고 했는데 그 이상의 것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셔야 되나?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조금 네. 뭐 저도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네. 씁쓸한 게 뭐냐면 네. 그분들의 능력 그런 게 아니라 뭐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나 아니면 여당에 대한 공격 포인트,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어, 명비어천가 이런 걸 관점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김병주 의원이 나오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김병주 의원을 마음속으로 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두관 후보가 이런 저격을 했습니다. 더민주혁신회의를 향해서 군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연상시킨다. 이재명 그룹이 당을 점령했다. 이게 형식의 내용을 규정한다고 세요, 발언이. 딱 그 옷을 입으시니까 점점 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김두관 의원님이, 그러니까 전 의원님이시죠. 후보님이 30%가 넘었으면 이런 표현을 안 하셨을 텐데 네. 30%가 이제 그 안 돼가지고 안 이제 되니까. 10% 미만이어가지고 센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센 표현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호남 지역에서 이제 좀 한 20% 가까이를 받아서 이제 합쳐서 네. 한 15%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표현은 좀 이제 약간 센 것 같고, 네. 근데 다만 이제 표현은 세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다른 목소리, 왜냐하면 하나회와 그래도 비교할 바는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하나회는 뭐 조인트 까이고 뭐 가서 안기부에 가서 고문당하고 뭐 이런 거였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뭐 김일성 권력과 비슷한 시기였고, 지금 뭐 민주당의 더민주 혁신회를 그렇게까지 과장해서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뭔가 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명 계열이 공천에서 많이 이제 좀 그 뭔가 배제를 당했었고, 네. 그리고 그러면서 뭔가 기세등등하게 또는 여러 가지 팬덤이라든가 등등을 해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그런 기세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좀 비판적 견제 발언 자체는 필요하지만 표현은 좀 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더민주 혁신회가 엄청나게 반발하더라고요. 더민주 혁신회를 하나회와 비교하면 당연히 더민주 혁신가 보면 환영한다 그러면 더 이상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반발하는 것 자체는 좀 당연한 걸 봐야 되는데, 다만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가 되게 재밌었어요. 네. 양부남 의원도 일종의 이제 친명으로 불리는 분이고, 강의현 씨도 네. 이제 원외이지만 이제 친명의 핵심 더민주 그분 혁신회의 친명으로 불리는. 그렇죠. 친명이기도 하고 이제 사무총장이고 한총련 출신이기도 하는데 득표율 결과도 저도 관심 있게 되게 봤었거든요. 네. 이게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여가지고 대략 한 65대 35 정도 받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일종의 광주의 현역 연합, 광주의 현역 연합군과 어떤 이제 비현역 연합군의 대결 성격이었는데, 현역 연합군이 한 65% 정도로 해가지고 한 30% 가까이 격차로 승리해가지고 더민주 혁신회의 어떤, 물론 두 분 다 이제 더민주 혁신회 소속이긴 하지만 힘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내가 네. 원회를 눌렀다. 그렇다고 봐야죠. 네. 자, 노란봉투법 얘기로 가겠습니다. 오늘 2시에 8월 첫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야당 주도로 이 원래 이름이 노조 및 노조관계 조정법 개정안, 길어가지고 그런가 이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던데요. 야당 주도로 이거 통과시킬 예정이라죠? 네.
저희가 볼 때는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이게 파업 조장 유도하는 법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보호받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파업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노동자나 근로자 입장에서도 절실하기 때문에 파업을 하겠죠. 네. 그런데 불법 파업인 경우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네. 민사상 손배소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개인에 대해서 일일이 그 책임을 계산을 해서 입증을 해야 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걸 점거했을 때 네.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네. 임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손해는 그러니까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서 손해는 발생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노조에 대해서는 물려왔는데 네. 개개인으로 하다 보면 계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결국은 손배소를 제한하는 법이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너무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소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원청하고 하청이 있을 때 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시키면 원청하고 이제 교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면 이제 그 굉장히 밑에 이른바 하청이 많다 보면 수백 개 수천 개와 가지고 노사 관계를 네. 맺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본다면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부분까지만 이 파업의 대상이었는데 네. 근로조건 대상, 근로조건이면 뭐든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구조조정 문제나 사업장 이전하는 문제 이건 경영상의 판단 이유인데 네. 이것 또한 쟁의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레버리지를 노동자 쪽에 과하게 됐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법이다 이렇게 근데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일단 그 전에 말씀드리면 노동법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 자체는 여러 개가 있지만 뭐 그 크게는 개별 노동자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집단적 노사관계, 우리가 이제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네. 그래서 앞에서 풀네이밍을 얘기했지만 이제 줄여서 표현하면 보통 이제 노동조합법으로 표현하거든요. 네, 네. 쟁의행위를 포함해가지고 네. 이렇게 그 두 가지인데 이제 노동조합법에 관한 거고, 원래 이제 과거에 그 여러 가지 사태가 있었다. 한진중공업이라든가 뭔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손배에서 너무 과도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파업권이 침해당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에서 이제 김 대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노란봉투법이 보기에 따라서 뭐 토론의 여지가 있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실제로 노동조합에서 과도하게 손배로 인해서 옛날에 뭐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씨라든가 등등은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등등이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많이 위축시키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뭐 최혜병 특검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뭔가 역제안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의 수정 제안을 해가지고 네. 합의 가능한 지점을 만들려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부 입법이 됐건 국민의힘의 법안이 됐건 그런 식으로 야 민주당 너네 거 너무 과도하니까 우리가 생각해 이 정도가 적당해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이렇게 서로 자기 목소리만 서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슈가 먼데이 지금까지 김기용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